산속의 지장보살. 산괴담이라면 조난이나 사고가 따르기 마련이라 제가 이야기할 때는 대개 가명을 사용하겠습니다. 몇 년인가 전에 산친구인 가츠머리라는 녀석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가츠머리는 나 같은 것보다도 한참 상급자로 외국산으로 올라도 될 만한 남자입니다만 한동안 만나지 못했었습니다. 그 가츠머리가 갑자기 찾아와서 실은 오늘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친구 셋이 산에 갔던 이야기를 해줬죠. 가츠모리와 야마모토와 다나카라고 할까요? 그 셋이 산에 올랐습니다. 그곳은 저도 자주 가는 산으로 신앙으로 유명한 산이죠. 산 정상에 신사 같은 것도 있고 중간에 참배길도 있는 꽤 운치 있는 산입니다. 거길 셋이 어슬렁대며 올라가다가 가끔은 이런 등산도 좋네 떠들면서 오르는데 도중에 나이가 엄청 많을 것 같은 농나무가 있는 겁니다. 그 농나무를 보니 중간에서 이상한 각도로 휘어지고 그리고 다시 자라 올라가 있었습니다. 엄청 특이하게 자란 나무네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야마모토라는 놈이 그때 마침 오줌이 마려워져 그 농나무 뒤에서 소변을 보게 되었습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화장실 같은 건 없으니까요. 잠시 후 숲을 속에 들어가 있던 야마모토가 황급히 돌아왔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상한 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모두 야마모토 뒤에 붙어 보러 갔더니 그 농나무 뒤에 숨어있듯 50cm 정도의 지장보살들이 쭉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상한 건 구석에서부터 몇 개인가에는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앞으로 있던 지장보살상들은 얼굴이 밋밋한 겁니다. 그건 낡아서 풍화돼 얼굴이 사라진 게 아니고 처음부터 얼굴을 판 흔적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조각되어 있는 지장보살들도 보통은 통통하고 귀여운 것들이 많다고 보는데요. 이건 이상하게도 인간적이라고 할까요? 사실적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지장보살이네. 왜 이런 곳에 있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지장보살들에게 합장을 하고 등산을 계속했습니다. 그날은 날씨도 좋아 기분 좋게 등산할 수 있어서 그날은 그대로 내려와 셋이 술 한잔하고 즐겁게 헤어졌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야마모토라는 놈이 혼자서 불쑥 설산으로 떠나버린 겁니다. 홀로 오를 실력이 있는 놈이라서 혼자 간다고 해도 별로 이상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평소에는 갈 때 그 셋 중 누군가에게는 이야기를 하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불쑥 떠나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야마모토는 그 등산길에서 미끄러져 떨어져 죽고 말았던 거죠. 가스머리와 다나카는 어이를 상실해서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버렸냐며 슬퍼했습니다. 그 후 시간은 흐르고 1년 후 딱 같은 계절이 되어 가츠머리와 다나카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러고 보니 야마모토와 작년에 산에 갔었지 하는 이야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츠머리와 다나카는 야마모토의 공양도 할 겸 같은 산에 오르기로 합니다. 같은 길을 지나며 추억담을 나누면서 둘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그 농나무가 있는 곳까지 도착. 그러고 보니 야마모토가 이 뒤에서 이상한 지장보살들을 발견했었지?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직 있을까? 한번 보러 가볼까? 둘은 농나무 뒤로 돌아가 지장보살들을 본 겁니다. 그리고 둘은 얼어붙고 만 거죠. 왜냐하면 작년에 아무 생각 없이 지장보살들을 봤을 때 얼굴이 조각되어 있는 지장보살들의 수를 끝에서부터 세어봤던 적이 있었던 겁니다. 작년에는 15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고 16번째부터가 밋밋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봤을 때는 16번째 얼굴이 새겨져 있었던 거죠. 1년에 한 번 스님이 조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기도 하고 그건 그걸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조각되어 있는 얼굴이 야마모토와 똑같았던 겁니다. 둘은 너무 무서워져 이건 어쩌면 이 지장부살에 새겨진 얼굴의 사람은 죽고 마는 건가? 하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기분이 되어 둘은 손을 모아 합장했지만 등산을 포기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이번에는 다나카 혼자 불쑥 당일치기로도 갔다 올 수 있는, 그냥 하이킹으로도 갈 수 있는 산에 들어가 거기서 역시나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남은 가츠모리는 그 지장보살들이 신경이 쓰여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서워서 좀처럼 갈 수가 없죠. 그렇지만 역시나 너무 신경이 쓰여 그 지장보살들이 있는 곳에 혼자 가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지장보살들을 살펴보자 이번에는 17번째 얼굴이 새겨져 있었고 그게 다나카의 얼굴과 판박이었던 것입니다. 가츠모리는 무서워져 거기서 발길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곳에 너는 절대로 가지 마! 라고 말하러 왔다는 거죠. 나도 이야기를 듣고 대충 어느 산 근처겠구나 알았습니다만 갈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가츠모리는 이건 실은 마지막까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얼굴 보니까 참을 수가 없어서 말하련다 합니다. 다나카의 얼굴이 새겨진 17번째 지장보살 옆에 18번째에도 실은 얼굴이 새겨져 있었어. 그걸 나는 보고 말았어. 그러니까 이대로 계속 산에 다녔다가는 나는 산에서 죽고 말 거야. 그 지장보살은 내 얼굴이 새겨져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그래서 나는 등산을 그만두련다. 그런 결심을 가츠모리는 내게 말했던 거죠. 나는 산행을 그만두겠지만 너도 거기에 가서 그걸 보는 건 그만두라고 충고하고 가츠모리는 돌아갔습니다. 그랬는데 이틀 후 엄청난 속도로 돌진해온 트럭에 치여서 가츠모리는 길거리에서 죽었습니다. 조난비. 일본에도 3000m급의 산은 꽤 있습니다. 그런 산 속에는 등산로에 닿기까지 터널을 몇 개나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산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버스가 다니거나 하는 교통망이 있습니다만 등산 전문가들은 겨울산을 타고 싶어 해서 그 즈음에는 대개 그런 길들은 통행 금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스스로의 다리로 터널을 통과해서 등산로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칭 사사키와 다나카라고 하겠습니다. 두 남자가 그런 방법을 이용해 터널을 지나 등산로까지 갔습니다. 그날은 날씨도 맑아 기분 좋게 산행을 할 수 있었죠. 계속해서 내리막일 때도 날씨가 좋아 이거야말로 즐거운 산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겨울은 아무래도 산이 급변하니 이렇게 계속해서 날씨가 좋은 건 드문 일이죠. 그러니 둘은 좋을 수밖에요. 거기부터 갈 곳은 다시 걸어서 터널을 빠져나가 기슭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쉬자 라고 하며 둘은 담배 한 대 하는데 다나카는 소변을 보고 싶어져서 숨 옆에 오줌을 누러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더니 돌아온 다나카는 엄청난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사사키는 네가 깔긴 오줌 자국 같은 건 보고 싶지 않다 라고 했지만 다나카는 그게 아니야. 잠깐만 와줘봐. 랍니다. 따라가 봤더니 다나카가 간 앞에는 좁은 오솔길 같은 게 있는 걸 알았습니다. 사사키는 다나카의 뒤를 따라갔더니 그 오솔길이 직각으로 꺾이더니 갑자기 광장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엄청난 수의 조난비가 서 있었습니다. 조난으로 죽은 자들의 위령비 같은 것 같았습니다. 그것들은 이끼에 덮여 있거나 글자도 보이지 않게 되어 있거나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거나 요컨대 이미 잊혀져 버린 장소로 느껴졌죠.
꽃은 물론 놓여있지도 않았고 누군가가 다녀간 듯한 자취도 없는, 여기에 왔던 것도 정말 우연이고 뭔가 서글픈 분위기도 나서 둘은 손을 모아 합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곳이니 이미 아무도 오지 않겠지? 엄청난 곳을 우연히 발견한 거네. 그런 말을 하며 둘은 돌아가서 깃을 걸어 나가기 위해 다시 걷기 시작한 거죠. 터널 안에 들어가니 겨울이라서 바닥에 물방울들이 떨어져 결빙되어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전구가 달린 헬멧, 발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아이젠을 차고 앞에선 사사키가, 뒤에선 다나카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사키는 앞에서 한참을 걷고 있었는데 아스락거리며 바로 뒤에서 들려오던 다나카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다나카, 왜 그래? 늦어지잖아! 하며 뒤를 향해 말을 걸었더니 다나카의 라이터는 제대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나카가 미안한데 상태가 좀 안 좋아서 괜찮으니까 먼저 가. 라고 해서 사사키는 다시 한동안 그대로 걷다가 뒤를 보자 다나카의 라이터 불빛이 더욱 떨어져 있는 위치에서 빛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야, 다나카, 괜찮냐? 아니, 뭔가 상태가 안 좋아. 다리가 왠지 잘 걸어지질 않아. 사사키는 별다른 이상은 없는데 어두운 터널 안을 홀로 걷고 있는 탓에 사사키는 사사키대로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사사키는 잠시 멈춰서 다나카를 기다리기로 한 거죠.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다나카가 겨우 따라온 겁니다. 다나카, 괜찮아? 물어봤습니다만 서로의 머리에 있는 불빛으로 인해 서로가 잘 볼 수가 없었죠. 다나카가 뭔가 몸이 안 좋아. 하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자 다나카의 배낭 부분에 사람이 엎여 있는 게 보였던 겁니다. 사사키가 너 누굴 업고 있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다나카는 자기 뒤를 보더니 하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사키가 헬멧 라이트로 그것을 봤더니 그 엎여있는 사람은 다리 부분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나카가 달리기 시작하자 그 붙어있는 것도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필사적으로 배낭을 움켜쥐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사키도 서둘러 다나카를 쫓아갔습니다만 터널 출구 있는 곳에서 다나카가 지쳐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사키는 나도 그 이상한 거 봤어. 빨리 깃을 걸어 나가서 앵마기를 받자. 라고 했더니 다나카는 그럴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해오는 겁니다. 아니, 앵마기를 받는 쪽이 좋다니까. 너 그거 허리 아래로 없었어. 나도 너무 무서워서 터널 안을 계속 달렸는데 터널을 나오기 직전에 몸이 가벼워졌어. 그리고 가벼워지는 순간에 고마워 라는 소리가 들렸어. 분명 그 미령비 있던 곳에서 누군가가 오기를 계속 기다렸을 거야. 돌아가고 싶었던 것 같아. 분명 그 영가는 뭔가 나쁜 짓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그저 아랫역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뿐인 거지. 그래서 우리를 거기로 불렀던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둘은 그대로 산기슭까지 가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존대. 여러분은 그다지 모를지도 모릅니다만 일본에는 특히 산괴담이 많죠. 일본은 독특한 섬나라로 와 태평양이 끼어 있어서 일본의 알프스라는 건 그 가운데에 부채처럼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바다의 바람이 알프스에서 서로 부딪혀서 굉장히 복잡한 날씨가 되기 때문에 유럽의 산에 비해 상당히 조난이 많은 거죠.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조난을 당하는 건 눈사태가 가장 많습니다.
저는 엄청난 비의 남자인데 산에 가려고 생각해 고속도로에 올라타려고 하면 뒤쪽 저 끝에서 비가 내리면서 거리가 정전 상태가 된 것처럼 보이지 않게 되는 그 정도의 비의 남자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결국 산에 오르지 못하고 산기슭에 예전부터 있는 숙소에 묵었던 거죠.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그 숙소 사장님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들어본 적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존대라는 산에서 쓰는 도구가 있습니다. 존대라는 건 대체 뭐냐 하면 빨랫대를 더 가늘게 만든 것 같은 긴 막대를 말합니다. 그럼 이 도구는 뭐에 쓰는 것이냐 하면요. 조난을 당했다는 정보가 있으면 그 존대를 눈 속에 찔러가며 사람이 묻혀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어느 날 산사태가 일어나서 5명이 매몰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대에 다른 곳에서도 사고가 있어 경찰은 모두 그쪽 사고 처리로 가버린 바람에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든 구조에 참여해주지 않겠냐는 요청을 받았던 거죠. 그때 어떻게 해서 파묻힌 사람을 찾냐 하면 한 번에 눈 위로 올라가서 모두가 늘어서 걸어가며 그 존대를 눈 위에 찔러가면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 작업을 하면서 5명 중 4명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살아있었죠. 그러나 그 작업을 몇 번을 반복해도 나머지 1명은 아무래도 발견되지 않는 겁니다. 눈사태라는 건 위에서 일정 방향으로 내려오는 거라서 대개 어디에 파묻혀 있는지 짐작이 가능하죠. 그래서 모두가 그 근처를 존대로 찔러봤습니다만 아무리 해도 사람이 매몰되어 있는 감촉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해준 사장님이 어쩐지 그 루트에서 벗어난 바위 뿌리 쪽이 신경 쓰였다고 합니다. 눈사태의 경로를 봐도 그 바위 쪽까지 갈 리가 없었지만 너무 신경이 쓰여 열에서 떨어져 거기로 가보았답니다. 그리고 몇 차례 찔러봤더니 감촉이 있었습니다. 있어! 모두에게 소리치고 팠지만 그 사람은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굉장히 후회가 남은 적이 있었고 사장님 자신은 존대 사용이 익숙해 자신이 있던 바람에 그때는 서둘러 버려 그 파묻힌 사람의 이마에 상처를 내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시체에다 말이죠. 그게 지금도 마음에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그 후로는 좀 더 존대 취급을 신중하게 하게 되어 지금은 고령으로 은퇴한 나이지만 예전에는 존대의 명인이라고 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더 재밌는 이야기는 없냐고 물어봤더니 실은 2, 3년 후에 그 숙소에 손님을 데리고 안내해가면서 산 위쪽의 오두막까지 안내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손님도 없어서 사장님은 흔쾌히 그 손님을 데리고 갔다는 거죠. 그때는 날씨도 좋아 아무 일 없이 손님을 오두막까지 데려다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은 그 손님을 안내해 산을 내려가야 해서 근처에 있는 텐트장에 자기는 텐트를 치고 산장 사장과 사이가 좋아서 둘이 텐트에서 한잔했습니다. 산장 사장이 돌아가고 텐트 안에서 누워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발자국 소리가 바삭바삭하고 들려온 겁니다. 엄청 마신 상태에다 이미 늦은 시간입니다. 보통 사람이 걸어온다면 자기는 누워있으니까 대체로 소리가 수평으로 들릴 텐데 그 발소리는 자기보다 조금 높은 곳에서 들려오는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그 발소리가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위에 눌리고 맙니다. 그러는 동안 그 발소리가 자기 텐트 바로 위에서 멈췄던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동안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했더니 갑자기 찌익 하는 소리가 나면서 텐트에 구멍이 뚫리고 존대가 튀어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배 있는 부분으로 뚫고 나왔죠. 그리고 몸에 닿기 직전에 멈췄습니다. 존대가 텐트 밖으로 빠지고 다시 다른 곳에서 찌익하며 구멍이 뚫리고 이번에는 존대가 가슴 부근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정확하게 자기에게 닿을 듯 닿지 않을 듯한 곳에서 멈추는 겁니다. 다음은 목원절이. 다음은 머리라고 생각하고 가위를 풀려고 길을 썼더니 머리 있는 곳으로 찍 하고 뚫고 들어온 존대로 인해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깼더니 텐트에 구멍 같은 건 뚫려 있지 않았죠. 꿈인가 싶어 이마를 짚어봤더니 피가 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사장님이 내게 말했습니다. 가위에 눌려 존대가 텐트로 뚫고 들어오는 도중 다른 뚫린 구멍으로 찌르는 남자의 얼굴이 보였다고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에게 그럼 사장님이 이마에 상처냈던 조난자의 얼굴이었어요?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사장님이 아니야, 틀려. 좀 더 잘하는 놈이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건 말이야, 나였어. 라고 사장님은 말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어느새 본인이 조난자 쪽이 되어 있었던 거군요. 옛날 동료 중에 교코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엄청난 미인에다 머리도 좋고 또한 운동신경이 뛰어난 스포츠우먼입니다. 너무 완벽해서 남자 쪽에서 말도 걸지 못하니 교코 씨가 다정한 연하 남편을 얻게 된 건 이미 30대 중반을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후 제가 축하 말씀을 드리던 때 있잖아, 야마유 씨. 무서운 이야기 좋아하니까 혹시 떨어지는 고개라는 괴담 알고 있어? 물론 알 리가 없으니 어떤 이야기인데요? 라고 한 뒤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연하의 남편은 엄청난 시골 출신으로 산속에 살던 사람입니다. 거기 가면 농업, 임업에 종사한 사람들 뿐이고 게다가 친척도 굉장히 많다는. 교코 씨가 처음으로 남편 고향에 갔을 때는 놀랐다고 합니다. 대연회장에 50명 정도 사람이 모여 있었고 본가니 분가니 하며 몰려 있었습니다. 소개를 받아도 솔직히 사람이 너무 많아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서도 모두와 인사를 나누고 술을 따라주다 보니 완전히 지쳐버렸을 때 교코, 이제 됐어요. 조금 쉬어요. 라고 남편이 말해주었습니다. 말을 따라 연회장 한켠에 한가로이 앉아있는데 언니, 라며 말을 걸어온 빨간 옷을 입은 예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들어보니 그 여자애는 친척 중 한 명이긴 한데 시골을 벗어나 도쿄의 미대에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애는 매번 기상할 때마다 촌사람들 뿐이라 싫었는데 이번에는 도쿄에서 신부가 왔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었어요. 도시 생활을 하는 둘이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중 완전히 마음이 맞게 되어 이야기의 분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이야기 도중 그 애가 하지만 이 깡초는 정말 어떤 명산품도 없고 유명한 거라곤 떨어지는 고개라는 무서운 이야기밖에는 없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뭐야 그 얘긴? 물어보자 에? 몰랐어요? 라길래 어쩐지 남편이 비밀을 숨기고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 되어 평소에 괴담이나 오컬트를 절대 듣지 않던 교코 씨가 그 이야기 들려줘. 라고 여자에게 부탁했던 겁니다. 여자애가 말하기로는 그 집 근처에 자전거로 15분 정도 가면 작은 산이 있다는 거죠. 큰 산은 아니지만 거기에 산길이 있고 산길을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딱 1시간 정도? 산을 돌아가는 것보다 산길을 빠져나가는 게 가까워서 그 산을 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최근 10년 정도 전부터
그 산을 오르면 무서운 것과 마주쳐 산길에서 굴러떨어지거나 벼랑으로 떨어지거나 해서 크게 다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고개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여자애가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그 무서운 거라는 게 뭘까? 라고 묻자 곰 같은 큰 그림자, 귀신 같은 거, 또는 노인이거나 어린애이거나 사람에 따라 그 모습은 제각각이고 똑같지는 않아요. 다만 무서운 걸 만나 좁은 산길에서 절벽 쪽으로 떨어져 크게 다치거나 어떤 때는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교코 씨는 모습이 일정하지 않다는 게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증거 아니야? 만나는 사람마다 모양이 다를 리가 없잖아. 웃으며 말했더니 여자애가 정색이 되어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선 유명하니까요. 제 친구도 산길을 오르다 크게 다친 적이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라는 사람은 평소에 사람이 많이 다치는 그 산길을 통과할 예정은 없었습니다만 우연히 급한 일이 생겨서 그날은 가기는 싫었어도 산길을 빠져나가니 무서운 그 이야기가 떠오른 데다 마침 해질녘이라 석양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었죠. 그런 산길이라 점점 불안해집니다. 빠른 걸음으로 산을 빠져나가려고 오르는데 눈앞에 배낭을 등에 진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다행이야. 사람이 있어. 그런 생각으로 남자 뒤를 쫓아갑니다. 남자를 따라잡아 살짝 이야기라도 하면서 산을 오르면 무섭지 않을 것 같아서 따라가려고 했습니다만 남자는 뛰는 모습도 아닌데 그 뒤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뭐라? 생각했죠. 계속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남자의 뒷모습은 미끄러지듯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녀는 걸음을 빨리 해서 종종걸음이 됐습니다. 그러나 남자의 뒤를 따라잡을 수가 없네요. 섬뜩해져서 딱 멈췄더니 미끄러지듯 나가던 남자의 뒷모습도 딱 멈추는 겁니다.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를 응시하고 있자 이건 이 세상 것이 아니라고 생각됐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게 눈앞에 석양이 강하게 내려와서 자기 그림자가 검고 길게 뻗어 있는데도 그 남자의 발밑에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쳐다봐도 그림자가 없어서 이건 산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걸 깨달았죠. 그랬더니 무서워져 더는 올라가지 않고 뒤로 돌아가려고 생각해 몸을 돌렸더니 뒤쪽에서 완전히 똑같은 배낭을 진 남자의 뒷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고개 위에도 고개 아래에도 두 쪽 모두 같은 배낭을 짊어진 남자의 뒷모습이 같은 거리의 느낌으로 서 있습니다. 너무 무서운 데다가 어쩔 줄 몰라 당황하고 있자 그 뒷모습이 저벅 저벅 하며 뒤를 보인 채로 한 발 한 발 거리를 좁혀오는 겁니다. 어떡해. 무서워.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어떡해. 어떡해. 하지만 좁은 산길입니다. 옆은 깎아지른 벼랑처럼 되어 있죠. 이런 곳에서는 뛰어내릴 수는 없습니다. 크게 다치고 마니까요. 무서워. 어떡해. 도망칠 곳이 없어. 생각합니다만 그 뒷모습들은 점점 다가옵니다. 저벅, 저벅, 저벅. 거의 다 왔습니다. 한 걸음 정도의 거리를 남겨두고 뒷모습들 사이에 끼고 맙니다. 거기까지 와서 그 뒷모습들은 딱 멈췄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서 그녀가 벌벌 떨던 중 멈췄던 둘의 뒷모습이 천천히 이쪽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자기 쪽으로 돌려는 걸 보고 큰일이다. 이 사이에 낀 채로 내 쪽으로 다 돈다면 정말로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거야. 도망가야 해. 천천히 자기 쪽으로 도는 두 사람 사이에서 그 친구는 결심하고 절벽 쪽으로 휙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깎아지른 절벽이라 글자 그대로 구르듯 아래로 떨어졌죠. 그렇지만 전신 찰과상, 타박상에 작은 골절까지. 많이 다쳤으면서도 도망쳐 산을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라며 미대생 여자애는 말했습니다. 이거요. 제 친구 이야기예요. 이걸로 믿어주실 거죠? 라고 했지만 교코 씨는 근데 그런 이야긴 차고 넘치는 이야기잖아. 결국 모두가 자기가 다쳤다는 것, 산길에서 발이 미끄러진 거에 대한 핑계로 그런 이야기를 만든 거 아닐까? 미대생 여자애의 그럴 리가요. 정말 유명한 이야기라니까요. 하는 이야기와 교코 씨의 그래도 그런 이야긴 믿을 수 없어. 하는 이야기 사이에서 약간의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현장에 가보자는 이야기가 됐죠. 남편에게는 잠깐 나가서 산책 좀 하고 올게. 하고는 가서 교코 씨는 자전거를 빌리고 둘은 그 떨어지는 고개라는 작은 산 쪽으로 갑니다. 정말로 15분 정도 가자 현장에 도착했죠. 산 입구에 도착했더니 간판이 서 있는데 출입금지, 위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 역시나 다친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했죠. 좁은 산길이 이어져 있어 해질녘인데다 조금 더 해가 떨어져 있어 찬바람이 산 쪽에서 불어오니 굉장히 분위기도 있습니다. 아, 살짝 무서운 분위기구나. 좋아, 한번 올라가 보자. 생각하고 여자에게 말을 걸었더니 아니에요. 무리예요. 이 앞쪽으로는 절대 가면 안 돼요. 라며 겁을 먹고 있는 겁니다. 교코 씨는 여기까지 와서 우는 소리하는 여자애를 보고 조금씩 짜증이 올라와 그럼 좋아. 여기서 기다려. 나는 혼자 올라갈게. 하고 여자애를 놔두고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죠. 여자애는 뒤에서 조심하세요. 여기서는 오르는 길에서 반드시 무서운 걸 만나게 되니까요. 올라가다가 다칠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는 동안은 정말 조심하세요. 라는 말을 걸어옵니다. 교코 씨는 알았어, 알았다고. 하며 산길을 올라갑니다. 확실히 좁은 도로입니다. 포장도 되어 있지 않아 걷기도 힘듭니다. 울타리 같은 건 군데군데 있습니다만 무릎 높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 까딱 잘못했다간 옆으로 떨어져 버릴 것 같습니다. 이래선 다치는 사람도 많겠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한참 산으로 오르다 보니 조금 트인 곳으로 나왔습니다. 트인 장소에서 봤더니 산 위에서 전원 풍경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름답다고 생각하며 해질녘의 그 경치를 보다가 문득 눈을 아래로 내려보자 들어왔던 산의 입구가 보이고 여자애가 서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이! 하면서 손을 흔드니까 그걸 깨달은 여자애도 아래쪽에서 괜찮으세요? 라며 손을 흔들어 옵니다. 그러다가 그럼 슬슬 내려갈게. 여자애에게 말하고 왔던 길을 돌아가려는데 아래쪽에서 여자애가 위험해요. 조심하세요. 갑자기 크게 소리쳤던 거죠. 에? 하고 놀란 교코씨. 갑자기 산길 위쪽에서부터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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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내려오는 발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와 함께 머리카락을 흩날리는 중년의 여성. 엄청난 분노의 형상으로 산에서 뛰어내려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교코씨는 역시 깜짝 놀라 여자가 달려 내려오는 것에 맞춰 그 자리에서 중심을 잃고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울타리가 얕기 때문에 당황해서 정말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건 아닐까 싶은 상태가 됐지만 필사적으로 울타리를 붙잡고 중심을 잡고 놀라고 있는데 여성이 점점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떨고 있는 교코씨의 어깨를
확 잡더니 당신 뭐 하고 있는 거야? 갑작스레 소리를 쳤습니다. 여성의 얼굴을 봤더니 화는 나 있었지만 걱정하고 있는 듯한 그런 표정도 있습니다. 그걸 보고 아, 이거 사람이야. 생각하고 자기를 걱정해준다고 생각이 들어 죄송합니다. 들어와서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사정을 간단히 설명하니 그 여성은 아마 이 산의 주인인 듯 나는 내 산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처럼 마음대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때때로 이렇게 산을 돌아보고 있는 거야. 이 산도 떨어져서 정말로 다친 사람들이 많으니까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해왔던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함부로 들어와서. 떨어지는 고개라는 별것 아닌 괴담을 확인하고 싶어 들어왔다고 했더니 놀랍게도 그 산주인 여성은 그 이야기는 실화야. 이 산에는 무서운 게 나오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요. 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실례했습니다. 라며 돌아가려고 일어섰는데 저기, 당신 저건 뭐야? 라며 여성이 아래를 가리킵니다. 덩달아 교코씨도 산 입구 쪽을 바라보니 거기에서 미대생 여자애가 고개를 숙인 채 몸을 크게 떨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생각하는데 그걸 한참 보다가 눈치챈 거죠. 몸이 떨릴 정도로 크게 웃고 있었던 겁니다. 몸을 부들부들 대면서 깔깔깔깔 하면서 그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언니, 기다려요. 지금 거기로 가요. 라며 그렇게 무서워했던 게 거짓말인 것처럼 산길 입구에서부터 다다다다 뛰어 올라오는 겁니다. 중년 여성은 당신 대체 뭘 데려온 거야? 저거 되게 안 좋은 거야. 미안하지만 나는 도망갈 거야. 후다닥하며 언덕길을 달려 올라가 버리는 거죠. 어이가 없게 된 교코씨입니다만 기다려주세요. 하며 뒤를 쫓아갑니다. 여성은 멈출 기색도 없이 당신이 데려온 거잖아. 하며 뛰어서 도망갑니다. 남겨지면 안 될 것 같아 여성의 뒤를 쫓았으나 아래쪽에서는 언니, 기다려요. 지금 가요. 하는 여자의 외침과 깔깔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교코씨는 너무 무서워서 여성의 뒤를 따라 산길을 오릅니다. 몇 번이나 발이 미끄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교코씨는 운동신경이 매우 좋은 것과 무엇보다 평소에도 운동화를 신고 있던 게 다행이었을까요? 넘어질 듯 하면서도 어떻게든 중심을 바로잡고 여성의 뒤를 달려서 올라갑니다. 한동안 달리다 보니 이윽고 경사면이 평지로 변하더니 내리막길로 변했죠. 내리막길이 되자 앞에서 뛰던 여성이 갑자기 천천히 걷게 되면서 이제 괜찮아. 내리막이니까. 이 산에서는 무서운 놈은 오르막에서밖에 안 나와. 라고 하는 겁니다. 교코씨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여성과 함께 내리막길을 내려가는데 잠시 후 뒤에서 다다다다 하는 발소리와 함께 언니, 기다려요. 다 따라왔어요. 라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던 겁니다. 순간 중년 여성은 비명을 지르면서 내리막길까지 나오다니? 당신 대체 뭘 데려온 거야? 라며 다시 우다다다 달려서 산길을 내려갑니다. 기다려주세요. 라며 교코씨는 다시 뒤를 쫓아갔습니다만 이번에는 내리막길입니다. 발밑길이 안 좋은 가운데 오를 때보다도 몇 번을 발이 미끄러질 뻔해서 아니 실제로 몇 번인가는 넘어지거나 손을 짚거나 까딱하면 벼랑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서도 여성의 뒤를 필사적으로 쫓아갑니다. 뒤에서는 계속 여자의 기다려주세요. 라는 목소리와 웃는 소리가 들려와
살아있는 기분이 아닌 채 산길을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겨우 산길을 다 내려온 뒤 중년 여성에게서 이젠 괜찮아. 이걸로 산을 다 내려온 거니까 전부 끝났어.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쯤엔 넘어지거나 구를 뻔해서 이미 손발은 다 긁히고 작은 상처들이 가득한 상태에 있던 교코 씨는 그런가? 다행이다. 이걸로 겨우 산을 다 내려온 거네. 생각하면서 이젠 안 쫓아오나요? 라고 물었더니 산을 내려오면 괜찮아. 라며 여성은 말한 뒤 됐으니까 이젠 돌아가요. 다시는 이 산에는 오지 마요. 라고 했습니다. 물론 산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으니 산을 빙 돌아서 조심조심 자전거를 놓아둔 산의 입구까지 왔습니다. 괜찮은 걸 확인하고 자전거에 올라 집으로 돌아갔죠. 벌써 밤도 깊어져 있습니다. 남편은 엄청 걱정하면서 기다리고 있었고 아니, 대체 어딜 갔던 거야? 녹초가 된 교코 씨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솔직히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나 오컬트 같은 걸 싫어하는 남편이라 이야기 도중 혼날 거라고 각오했는데 의외로 남편은 한마디도 껴들지 않고 끄덕이며 맞장구를 치면서 들어주고 이야기가 모두 끝났을 때 교코 씨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분명히 떨어지는 고개라 불리는 곳은 있어. 교코가 들었던 이 지역 이야기라는 건 사실이야. 나는 반신반의하지만 말이야. 다만 내가 아는 이야기와 교코가 아는 이야기는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어. 우선 우리 친척 중 도쿄에 간 미대생 여자애는 없어. 다만 몇 년 전에 그 산의 전망이 좋은 장소에서 도쿄에서 온 미대생 여자애가 그림을 그리고 있다가 무슨 이유에선지 거기서 굴러떨어져 죽었다고 해. 전력에서 굴러떨어졌으니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그 뒤로 거기에는 빨간 옷을 입은 그 여자의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은 있어. 그리고 그 산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야. 아니,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이야. 그러니까 산의 주인이라는 여자는 없는 셈이지. 당신이 말한 나이의 외모는 이 지역에는 없는 사람 같아. 난 전혀 짐작이 가질 않네. 그러니까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미대생 여자애와 산의 지주라는 여자, 그 둘은 대체 누구일까? 그리고 또 그 산으로 올라갈 때 무서운 것과 만나서 다친다고 하잖아. 실은 그 산 다치는 곳은 반드시 내리막길이야. 오르막에서 다친 사람은 하나도 없어. 무서운 것과 만나서 크게 다치는 건 꼭 내리막길에서야. 그게 다른 점이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주치는 것, 무서운 것들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온다는 건 사실인데 다만 어느 이야기에나 한 가지 공통된 게 있어. 무서운 건 반드시 2인 1조로 나온다고 해. 이 이야기를 마친 후 남편은 더 이상 그 산에는 가까이 가지 말아요. 라며 더 듣고 싶어하는 교코 씨에게 됐으니까 쉿. 시골의 이런 이야기들은 어쨌든 그런 거라고 생각해야만 해. 이유는 나한테 묻지 말아줘요. 이 이야긴 여기까지만 합시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후 교코 씨는 남편과 같이 고향에 내려가는 게 왠지 무서워져서 다시는 같이 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떨어지는 고개라고 불리는 곳의 이야기였습니다. 유령의 집 하우스 스튜디오. 이번 이야기는 내가 아는 감독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업계에는 하우스 스튜디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예를 들자면 병원 방송 재현 VTR을 찍는데 영화와는 다르게 큰 세트장을 만들 돈이 없어서 원래 병원이었지만 어떤 이유로 폐업한 건물을 관리회사가 매입해서
그걸 시간당 얼마라는 형태로 빌려서 촬영하는 겁니다. 안에서는 심령 프로그램이나 괴기 프로그램을 찍는데 유령의 집 같은 느낌의 하우스 스튜디오도 있죠. 제일 엄청난 건 실제로 살인사건이 있었던 데다가 근방에서 거기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난 곳을 사서 그걸 스튜디오로 빌려주고 있어요. 어떤 의미로 보면 진짜 유령의 집 하우스 스튜디오인 셈이죠. 이 감독은 자칭 영매사를 데리고 와서 그런 귀신이 나온다고 알려진 집을 찍는데 그런 유령의 집을 빌리게 된 거죠. 하지만 그 유령의 집 부지 안에 별채가 있었고 거기에 관리인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열쇠를 빌리고 그런 다음 촬영을 하고 열쇠를 돌려주고 나중에 청구서를 보낼 테니 입금하는 조건으로 그 스튜디오에 촬영 크루와 영매사인 리포터를 대동해 현지 로케를 갔던 겁니다. 다만 대단하다고 생각한 건 귀신이 실제로 나오고 살인사건이 있었다는 건물에 같은 부지 안에 계속 살면서 일하는 인간의 신경이란 대체 어떤 걸까 하는 겁니다. 그냥은 생각만 해도 겁나지 않을까 하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알려준 별채로 열쇠를 빌리러 갔더니 거긴 커플이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살고 있고 그 남자는 엄청나게 밝은 성격. 반대로 여자는 너무 어두워 보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남자분은 일전에요. 호지TV에 땡땡씨가 왔어요. 여기는 영화에서 쓰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편 여자 쪽은 한층 어둡다고 할까요? 우리가 갈 때까지 둘이 싸움이라도 한 건가 싶을 정도로 언짢은 얼굴로 차를 내놓기는커녕 머리도 숙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태프들을 계속해서 노려보는 느낌이었다고. 하지만 뭐 그 둘은 상관없으니까 열쇠만 빌려서 현장 쪽으로 갔더니 현장 분위기가 섬뜩합니다. 카메라에 찍히지 않는 뭔가가 있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입구부터 섬뜩함이 느껴졌지만 입구에서 오프닝을 찍고 그리고 계단으로 올라가 2층으로 갑니다. 그 2층에 오르는 동안에도 영매사 리포터는 여기 위험해요.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갔더니 2층이 제일 무서웠다네요. 뭐랄까요? 습도가 높은 것뿐만 아니라 압박감 같은 게 엄청나서 불빛은 거의 없었지만 겨우 보이는 벽이 온통 얼룩두성이가 되어 있었고 그 얼룩도 사람 얼굴 같은 형상으로 보입니다. 더 무서울 수밖에요. 그래서 영매사 리포터도 이때만큼은 패닉 상태가 되어 여기에 할아버지 귀신이 원형 같은 게 뼛속까지 전해져 옵니다. 같은 말을 내뱉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맨이 방모습을 찍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뒤쪽에서 저기요. 하는 소리가 나 봤더니 그건 아까의 쾌활한 관리인인 겁니다. 여기는 좀 더 조명을 이렇게 하고요. 이 각도에서 꼭 취재에 익숙한 라멘집 주인같이 이것저것 참견하기 시작하길래 기분 나쁘니까 그만 좀 해달라고 했죠. 그만하시죠. 우리는 여길 시간당으로 빌리고 있으니까 시간이 더 걸리면 그만큼 예산이 더 들어가잖아요. 참견하지 말고 좀 저리 가주세요. 그러면서 관리인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후로 여러 가지 촬영을 하고 마지막으로 리포터의 최종 정리도 찍고 뭐 아무 일 없이 촬영은 끝났던 겁니다. 그리고 모두 철수. 감독은 열쇠를 돌려주러 별채까지 갑니다. 그랬더니 기다리고 있던 관리인이 본물이 터지듯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요즘 TV는 오리지널리티가 없네. 다들 2층 그 방에서 똑같은 영상을 찍고 간다니까요. 그리고 내 입장에서 말한다면 영매사 같은 것들은 사기꾼 투성이에요. 여기에 할아버지 귀신이 나온다니요? 참나. 여기에는 할아버지 귀신은 없는데요? 여기선 여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여자가 죽어있던 건 그 방이 아니고 이 별채라고요. 나는 이 별채에 5년이나 혼자 살고 있는데 귀신 같은 건 본 적도 없어요. 그럼 그 여자는
기억. 이건 내 친구인 다카짱, 사토 다카우미에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다카짱은 이사업자로서 일을 하고 있고 그날은 도치기원의 현장으로 소장 1명, 동료 1명, 그리고 본인, 그렇게 셋이 미니버스로 향했다고 합니다. 버스에 흔들리면서 바깥 경치를 보고 있었더니 현장이 가까워진 근처에서 나 이 근방에 왔던 적이...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 생각을 하던 중 버스는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봤더니 현장은 크고 낡은 2층짜리 일본식 건축으로 만든 저택. 그 현장 앞에 섰더니 드디어 기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우와, 분명 여기 기억이 있어. 저 앞으로 몇 번이나 지났던 적이 있어. 그래서 집을 쳐다보다가 2층 창문을 본 순간 이미 마구 쏟아지듯 영상이 떠올랐다네요. 나는 이 집보다 더 저쪽에 살고 있었고, 더 앞으로 가면 막과자집이 있었고, 나는 이 막과자집에 가려고 했어. 그랬더니 위에서 종이로 접은 빨간 풍선이 떨어져서 그걸 줍고 위를 봤더니 거기 여자애가 있었어. 여자애가 상반신만 내놓고 나를 보는 영상이 떠올라. 문패를 봤더니 기쿠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기쿠치. 그래, 기쿠치 아야메 짱이야. 그 여자애가 갑자기 이름이 뭐야? 라고 해서 사토 다카우미야. 너는? 하고 물었더니 나는 기쿠치 아야메야. 우리 친구하자. 라고 대답했지. 알았어. 그럼 지금부터 막과자집 같이 가자. 나는 이 집에서 나갈 수 없으니까 위로 올라와. 하지만 나는 막과자집에 가는 것하고 그 뒤에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내일 놀러 올게. 약속이야. 그 한 장면이 마치 영화처럼 확실히 생각이 났죠. 다만 그 이후로는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어라? 그 뒤로 어떻게 됐지? 멍하니 생각하고 있는데 소장이 불러서 저택 안으로 갑니다. 현관으로 들어갔지만 현관에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다는 건 내일 2층으로 놀러 간다는 약속은 결국 안 지켜졌다는 건가? 거기서 비틀대는 의뢰주 할아버지가 나오더니 이건 여기로 옮겨라, 그건 버려도 된다 등등 설명을 시작했죠. 그렇지만 본인은 너무 신경이 쓰여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할아버지에게 저 기쿠치 아야메 씨 지금은 어떻게 지내나요? 라고 자기도 모르게 묻고 말았더니 할아버지는 갑자기 화를 내면서 뭐야 그건? 나는 여기 예전부터 혼자서 살고 있어. 아야메라니 몰라. 그런 여자애 같은 건 몰라. 에? 하지만 여자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말하려고 했더니 할아버지가 소장을 향해 대체 뭐야 당신 회사는? 고객의 사생활을 함부로 상호교육을 그렇게 하는 거야? 이 젊은 친구를 내쫓아. 안 그러면 회사를 바꿀 테니까. 이사업체를 바꿀 거야. 하면서 노발대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소장의 명령으로 그 일은 빠지기로. 그리고 홀로 돌아갔는데 한번 생각이 나버린 아야메짱 일이 너무나 신경이 쓰이는 데다가 섬뜩해서 그래서 본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도치기원에 땡땡이라는 데서 일을 하는데 나 그 거리에 살던 기억이 있어. 하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잘도 기억하네. 아직 5살 무렵이었을까? 아빠하고 엄마가 이혼하고 친권 문제로 억지로 아빠 사는 도치기원 본가로 네가 간 적이 있었어. 2, 3주 있다가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그 짧은 기간 일을 잘도 기억하고 있네. 역시 그 기억은 진짜였구나. 그럼 그 여자애는 어떻게 된 걸까?
2층은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바로 같이 일하던 동료에게 문자를 보내 그 집 2층은 어떻게 돼 있었어? 10분 정도 있다가 답장이 왔죠. 2층은 좀 섬뜩하더라 하는 글과 석 장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한 장은 낡은 어린이용 휠체어, 두 장째는 바닥 한 면에 흐트러진 빨간 종이 풍선, 세 장째는 벽에 뭔가로 긁어놓은 듯한 글자로 다카우미 용서 못해. 한밤중의 수영장. 내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영감은 없어 보이죠? 그러니 실제 영감이 없으니 내 자신에게 일어났던 경험은 얼마 없지만요. 그런 저라도 우와 무서워 라든가 정말 귀신이란 있는 건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저보다도 분명 센 녀석이 무서워한다면 정말 그런 일이 있는 건가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다니던 중학교의 옆 중학교에는 당시에도 엄청 못되고 강하고 그 중에서도 톱 클래스로 못됐던 야마기야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놈은 정말 무서운 놈인데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로 겁을 먹는 놈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한밤중에 수영장이라는 짓을 해본 적 있나요? 한밤중에 수영장이라는 건 일상다반사로 여름이나 무더운 날이 되면 중학교 수영장에 친구들끼리 몰래 숨어들어서 한밤중에 수영하면서 멋대로 놀고 귀가하는 겁니다. 그걸 야마기야와 친구들은 밤마다 하고 있었죠. 그날은 친구네 집에서 한밤중까지 놀던 중 덥네. 갈래? 가자고. 자기들이 다니는 학교 수영장에 밤중에 몰래 들어가 멋대로 수영하면서 놀고 있는데 한 녀석이 학교 뒤쪽을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왜 그래? 누가 왔냐? 들키면 좆대. 누가 있는 거야? 야, 보고 오자. 그래서 수영장에서 잠시 나와 고개를 빼고 봤더니 1년 정도 전부터 학교에 전혀 나오지 않게 된 이과계통 선생이 하얀 옷을 입고 뒤뜰에 멍하니 서 있었던 겁니다. 저거 이과 선생 아니야? 저거 1년 정도 전부터 학교에 안 나타났잖아. 그 선생님은 학교가 너무 험악해서 살짝 노이로제 느낌으로 사라진 선생님이었습니다. 저 자식 여름방학 끝나고부터 나오려나? 저게 뻥끗하면 난감하겠는데? 저거 원래부터 말이 많은 선생이니까 들켜서 나중에 혼나는 것보다 지금 여기서 말하러 갈까? 그래서 같이 있던 4인조는 수영장을 나왔죠. 쌤, 오랜만이에요. 하고 말을 걸었지만 선생님은 전혀 이쪽을 봐주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선생님은 멀리를 바라보면서 중얼중얼대며 뭐라고 혼잣말을 하고 있었답니다. 쌤, 오랜만이네요. 수영장에 몰래 숨어들어서 밤에 놀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계속 중얼거리기만 합니다. 전혀 이쪽을 눈치챈 것 같지 않다고 할까요? 상관도 안 하는 거죠. 엉뚱한 방향을 향하면서 계속 혼자 중얼거리며 결말이 나질 않습니다. 저거 좀 이상하지 않냐? 역시 이상해. 뭐라고 떠드나 싶어 잠자코 들어옵니다. 요즘 중학생은 학교가 피곤한 건지 수업이 힘든 건지 가슴을 펴고 걷지를 않아.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지를 않아. 그게 나는 싫어. 좀 더 가슴을 펴고 걷는 학생들이 없으면 안 돼. 그런 전혀 의미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십 분을 이쪽에서 사과하는데도 화가 나 있나 생각해도 전혀 야단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빠져 돌아가자며 놔두고 돌아가 버린 거죠. 돌아가면서 돌아봐도 아직 혼자 뭐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그 자식 분명히 여름방학 끝나고부터 나올 거야. 생활지도 선생한테 일리겠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가게 되죠.
절대 교무실에 불려가지 않기를 빌고 있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전혀 부를 기미가 없습니다. 뭐라고 주의도 받지 않는 데다 그 이과 선생은 계속해서 복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역시나 그런 건 싫잖아요? 언제 불려가나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는 게요. 그러다가 생활주도 선생님의 수업 시간 때 죄송한데요. 이과 선생님한테 들으셨을 거라 보지만 여름방학 중에 저희가 수영장에서 놀았습니다. 에? 뭔 말이야? 아니요. 이과 선생님한테 들으셨을 거라 보는데요. 에?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까 저희가 수영장에 갔을 때 이과 선생님을 만나서 이과 선생님은 복귀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 안 했다만 그 선생님 지금 실종 상태야. 그래서 실종 신고가 돼 있는 거고 1년 동안 계속. 네? 그렇지만 우리가 여름방학 때 밤에 만났는데요. 너희 수업 끝나고 교무실에 올래? 아, 이제서야 혼나는 거구나 생각하면서 방과 후에 넷이 모여 교무실로 갔죠. 그랬더니 교무실에 경찰이 있는 겁니다. 선생님 말로는 수영장에 몰래 들어간 건 이제 혼내지 않겠지만 그 이과 선생님은 실종 신고가 돼서 경찰이 조사하는 중이니까 어디서 만났고 그 선생님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알려줘라. 밤에 수영장에서 놀다 보니까 뒤뜰 나무가 많은 곳에 서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요즘 학생들은 가슴을 펴고 걷지를 않는다든가 하늘을 올려다보질 않는다든가 그런 말을 중얼중얼대서 이상한 모습이었어요. 옷은? 옷은 야마기야가 답하려고 했더니 옆에 있던 녀석이 하얀 옷이라고 합니다. 아, 흰 옷이었냐? 네네 흰 옷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모두 그 선생님을 만난 장소로 가봤습니다. 그러자 나무 위쪽에 흰 옷이 걸려서 펄럭펄럭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나무로 올라가 봤더니 거기에 반은 백골이 된 그 선생님의 시체가 흰 옷을 입은 채 나무에 박혀 있었다는 거죠. 나중에 조사해 봤더니 흰 옷 안에는 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젠 학교 교육에 지쳐서 떠나겠습니다. 그 선생님은 1년 전에 옥상에서 뛰어내렸는데 그 나무에 박혀서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생님을 만난 건 지지난주였는데. 즉석사진기. 이건 내가 아는 옛날 예능인의 이야기인데요. 도쿄에서 몇 년이나 개인인을 했는데도 앞날이 보이지를 않아 이젠 고향으로 돌아가 취직하기로 한 거죠. 시골이란 건 군마현인가 어딘가의 시골로 실제로 고향에 돌아가게 되면 고향 친구들한테 도쿄에 가서 개인이 될 거야. 말해온 터라 만나고 싶지도 않고 무엇보다 어떤 결단도 내릴 수가 없어서 한동안 빈둥빈둥 본가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새벽 1시쯤에 눈이 번쩍 떠지더니 이대로는 안 돼. 이대로라면 이가 쓰레기가 된다. 다시 일어서지 않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네요. 부모님의 소개 등으로 취직 자리를 받아놔서 내일 아침 제일 먼저 이 회사에 이력서를 가지고 가서 똑바로 인사하는 거다. 라고. 여기서 다시 자버리면 또 낮에나 일어나게 되고 내일이 모레가 되어버리고 그게 다시 다음날이 되어버리고 또 빈둥대게 되니 오늘은 이대로 깨어서 이력서를 쓰고 그 길로 회사에 가자는. 하지만 정식 서류에는 사진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진을 어떡하지? 생각하는데 상점가에서 떨어진 곳에 중학교 때 동급생인 사이토 군이라는 친구의 집이 하는 사이토 스토어라는 큰 마트가 있는 것을 떠올린 겁니다. 그것은 고향에서도 꽤 큰 마트로 그곳 1층에 24시간 하는 즉석 사진 코너가 있는 것을 기억해내고 일단 거기를 가보자고 생각했죠. 그래서 한밤중에 상점가를
터벅터벅 걷고 있는데 다시 고향 상점가를 봤더니 죄다 셔터가 내려갔다고 할까요? 불황으로 문을 닫은 가게도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밤새 불이 켜진 간판이 있거나 자판기가 빛나고 있다거나 옥상에도 형광등에 불이 들어와 있었지만 이미 형광등은 깜빡대거나 꺼져 있거나 하는 것도 있어서 아, 엄청 쓸쓸해졌구만. 뭔가 섬뜩해. 생각하며 서둘러 앞으로 걸어갑니다. 그렇지만 가면 갈수록 상점가는 점점 쓸쓸해지고 점점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사이토 스토어에 도착했는데 완전히 폐점 상태인데다 이미 폐허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향에서 제일 큰 가게였는데 이렇게 변해버리다니? 완전히 깜깜하잖아. 그러면서 봤는데 망한 그 가게 안에도 즉석 사진기는 아직 있어 보여 녹색의 불빛이 살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빨리 사진만이라도 찍고 돌아가자. 그래서 그곳으로 걸어 들어갔더니 그런 시간인데도 안에서 누군가가 사진을 찍고 있었다고 합니다. 커튼이 닫힌 채로 말이죠. 뭐야? 이런 시간에 즉석 사진을 찍는다고? 그렇긴 하지만 뭐 나도 그러고 있으니 불평은 하지 말자. 그러면서 보고 있는데 커튼이 닫혀있고 발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새빨간 치마깃과 희고 얇은 발목과 새빨간 하이힐이 보입니다. 여자네? 기다릴 수밖에 없어서 어디 앉을 곳은 없나 찾아보는데 폐허인데다 컴컴하고 섬뜩해서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앞을 봤더니 이미 커튼은 열려있고 아무도 없는 거죠. 에? 좀 아까까지 안에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했어도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으니 안으로 들어가 커튼을 닫고 그리고 의자를 조정하고 높이를 맞추고 돈을 넣고 돈을 넣으니 촬영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자, 찍어볼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나 예뻐졌지? 나 예뻐졌지? 갑자기 목소리가 들리더니 이번에는 커튼 너머로 빨간 치마의 여자 다리가 보이는 겁니다. 이거 뭐야? 대체 이거 뭐야? 생각했지만 이미 돈은 넣은 상태이고 돈을 낭비할 수가 없어서 다시 앞으로 돌아 찍으려는데 계속해서 커튼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나 예뻐졌지? 나 멋있어졌지? 나 예뻐졌지? 그 목소리를 참아가며 어떻게든 표정을 짓고 사진을 찍고 이 자식. 생각하면서 커튼을 열었더니 또 아무도 없는 데다 앞이 캄캄합니다. 뭐야? 그 여자는 뭐였지? 미친 여자 아니야?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지만 오래된 타입의 기계라 바로는 사진이 나오지 않는 거죠. 안에서 현상하고 있는 건지 건조하는 건지 모르겠어도 한참을 지나서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나오라고 서서 기다리는데 잠시 후 사진이 쑥 하고 나와 돌아가자. 생각하자 저쪽 어둠 속에서 아까의 소리가 납니다. 저기요, 나 예뻐졌지? 저기요, 나 멋있어졌지? 이젠 무서워져 그대로 후다닥 뛰어 상점가 입구 근처까지 달려왔는데 저쪽에서 차가 오더니 이쪽으로 경적을 울렸죠. 뭐야? 했더니 그건 중학교 때 엄청 친했던 친구로 안심. 우와, 너 오랜만이다. 너야말로다 임마. 도쿄에 갔었잖아. 돌아온 거야? 응, 돌아왔어. 여기도 많이 변했지? 두서없이 대화를 시작하고 아, 그러고 보니 말이야. 변했다면 그 사이토 스토어도 망한 거야? 뭐라? 너 몰라? 엄청난 일이 있어서 뉴스에도 나왔는데. 아니, 난 전혀 모르는데 뭐야? 뭐부터 말하면 좋을까? 중학교 때 같은 반에
요시다라고 뚱뚱한 여자 있었잖아. 아, 있었어. 음침하니 말도 거의 안 하고 착하고 안경 쓰고. 그래. 그 요시다가 사이토한테 반해서. 사이토도 여자들을 좋아해서는 말이지. 자기 마누라인 카미가 있는데도 몇 번이나 한 것 같아. 뭐 요시다가 워낙 착하니까 그렇게 된 거지만 카미한테 들켜서 엄청나게 아수라장이 됐지. 그래서 부부가 모두 요시다한테 엄청 심한 말을 했대. 뭐 이건 소문인데 돼지니 못생겼다느니 너는 거울도 안 보고 사냐느니 옷도 매일 거지 같은 것만 입고 다니냐느니. 그게 원인이 돼서 요시다는 정신병에 걸려 한동안 집에 틀어밖에 나오지도 않게 됐대. 사이토 쪽은 카미가 기분도 풀렸는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일했다고 하는데 1년 정도 지난 엄청 더운 여름날 낮에 엄청난 괴성을 지르면서 요시다가 사이토 스토어로 뛰어들어서는 그 자리에서 머리부터 기름을 붓고 분신 자살을 했어. 그런 일이 생겼으니 그 가게에 손님들이 가겠어? 마누라 카미도 도망가 버렸고 가게가 망한 데다가 사이토도 사라져 버렸어. 그런 일이 있었어? 나 아까 그 사이토 스토어에서 빨간 옷에. 뭐야, 알고 있네. 맞아, 빨간 드레스였어. 요시다는 빨간 드레스를 입고 들어와서는 머리에서부터 기름을 뒤집어 쓰고 새빨갛게 타올라서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 당황해서 아까 집어들고 온 사진을 봤더니 자기 사진이 아닌 겁니다. 그건 바로 전에 찍었던 다른 사진이었던 겁니다. 시커멓게 탄 여자의 얼굴이 4장 찍혀있는. 요괴 백무러. 이 이야기는 내가 아는 라디오 구성작가에게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옛날부터 있던 이벤트 중에 요카이 야쿠모노가타리라는 게 있다는데 이건 말이죠. 동료들 몇이 모여 한 사람씩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촛불을 사찰 경내에 세우고 한 가지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하나씩 그 촛불을 불어 꺼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100번째 이야기가 끝나면 100개의 초가 모두 꺼지겠죠? 마지막 하나가 꺼질 때 진짜 귀신이 나온다는, 뭐 의식이라고 할까요? 담력시험이라고 할까요? 이걸 지방 라디오 방송국에서 실제로 방송으로 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절 같은 곳을 빌려서 아나운서, 감독, 스텝, 개인인을 모아놓고 말입니다. 그래서 20명을 모았던 거죠. 한 사람이 5개씩 이야기를 가지고 와달라고. 촬영 당일. 처음에는 모두 의욕이 넘치지만 모두가 라디오 업계 사람들이라 밤을 새는 사람도 있고 피곤한 사람도 있고 잠들어 버린 사람도 있고 이야기를 재밌게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꽤 엉망이 되어버렸죠. 뭐 그래도 겨우 다음날 새벽쯤에 100번째 이야기가 끝나고 드디어 마지막 촛불을 끕니다. 뭐 여기가 최고 이벤트니까 자는 사람도 모두 깨우고 녹음 스텝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제대로 기록해야죠. 끌게요. 그리고 마지막 촛불을 훅 하고 껐더니 주변은 암흑천지가 됐지만 아무 일도 없었죠. 뭐 그렇겠죠. 이런 과학의 시대의 말입니다. 그래서 안심도 되기도 하고 유감스럽기도 했는데 라디오 기획으론 망했네. 같은 말을 나누며 기자재도 철수. 돌아오는 길에 그 이야기는 참 너무했어. 내 이야기는 어땠어? 등등 말하고 있는데 아나운서 중 하나가 근데 5개씩 무서운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5가지를 준비해 왔는데 제일 마지막에 꺼내려고 놔뒀거든? 결국 내 차례가 오지를 않았어.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건 이상하잖아. 왜냐하면 20명이 모여있으니까 20명 곱하기 5 이야기면 100가지 이야기지? 이야기 하나 끝날 때마다 촛불을 대서 100개 껐거든? 아니야, 나한테는 안 돌아왔어. 내 앞에 있는 사람에서 100번째 이야기가 끝났다니까? 제일 무서웠던 이야기를 못했으니 나로서는 뭔가 이해가 안 가네. 그거 참 이상하네 라며
그래서 그대로 방송국으로 가서 지금 막 녹음된 걸 들어보자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방송국에 도착해서 머리를 맞대고 듣기 시작했죠. 아, 이거 내 이야기예요. 첫 타자였으니까. 이야기 무서웠죠? 거기서 앞으로 돌리면서 들어봅니다. 아, 이거 나야, 나. 내가 했던 이야기. 아, 이건 내가 한 건데 잘 못했네. 다들 시끌벅적하면서 누가 말했는지 확인한 거죠. 그랬더니 종반에 가서 하나만 이야기에 주인이 없는 이야기가 나와서요. 그걸 모두가 듣고 있는데 중얼중얼 짓거리는데 무슨 말인지 거의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몇 명인가가 아, 이 이야기네. 난 기억나긴 하는데 너무 중얼거려서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서 중간에 듣는 걸 포기했어. 나도 기억나네. 중간에서 킥킥대면서 말이야. 무서운 이야기 하는데 웃는다니? 이 사람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서 중간에 포기했지. 아,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데 내 오른쪽 사람인 것 같아. 아, 내 쪽에서는 왼쪽 사람이었어. 하는 이야기가 됐죠. 하지만 이 목소리가 누군지 확인하려면 목소리를 들어보는 게 최고니까 거기 있던 믹서 담당에게 이 소리를 좀 들을 수 있게 크게 해줘봐 라고. 그래서 믹서 담당이 노이즈를 잡고 소리를 크게 했더니 말하는 내용이 나 지난주에 죽어서 정말 힘들었어. 설마 차가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말이야. 다음날 그 절에 가서 봤더니 모두가 내 오른쪽, 내 왼쪽이라고 했던 딱 그 위치에 일주일 전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의 유골함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평소 록봉기에 있는 괴담 라이브바 스릴러 나이트라는 가게에서 일하고 있고 거기는 매일 밤 1시간에 한 번 괴담회를 진행한다는 별난바입니다. 어느 날 그 가게에 30대 후반 정도일까요? 남성 손님이 한 분 찾아오신 겁니다. 그때는 내가 괴담을 마친 후에 그분 자리에도 가서 감사합니다. 하고 잠시 앉아 이야기를 했는데 대화가 무르익기 시작했죠. 평소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실은 나는 소설을 쓰고 있어요. 에? 소설가이시군요. 어떤 소설을 쓰시나요? 여러 장르를 써왔는데 최근엔 공포소설을 쓰기 시작해서요. 그래서 이 가게가 어떤 가게인지 궁금해서 오늘 와봤습니다. 공포소설을 쓴다고 들어 나도 궁금해져 선생님도 보통 그런 체험을 하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봤죠. 아니요, 난 그런 거 전혀 없어요. 하지만 딱 한 번 이상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성분이 해준 이야기입니다. 그 남성은 벌써 10수년 소설을 계속 써왔다는데 꽤 힘든 세계라서 처음에는 좀처럼 팔리질 않아 오랜 시간을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몇 년 전에 이윽고 썼던 책이 세상에 팔리기 시작하고 인쇄 등도 들어온 것 같아 드디어 나도 운이 트이는구나. 그래, 이걸 계기로 이 낡은 아파트를 떠나 좀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매물을 조사하고 있었다는데 그 중에 한 건 굉장히 좋은 물건을 찾아냈죠. 그것은 도쿄의 도시마구 시이나마치에 있었고 신축 건물로 1층의 일부만 비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월세도 굉장히 쌉니다. 남자분은 그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 짐을 싸서 그 집으로 이사하기로 했던 겁니다. 이사하고 보니 신축이라 깨끗하고 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었죠. 지금까지 살던 낡은 아파트와는 천지차이입니다. 다만 살기 시작하고 며칠 지났을 때부터 어떤 게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에는 거실이 있었고 그 옆을 침실로 사용했는데 거실과 침실 딱 경계선 부근, 구조상으로 뭐랄까요? 벽이 움푹 파여 있었던 겁니다.
이사했을 당시 그 파인 공간을 뭔가에 사용할 수 없을까? 그렇게 생각한 이 남자분은 원래 사용하고 있던 여러 단으로 만들어진 선반을 거기다 두었습니다. 설치하고 봤더니 사이즈도 딱 맞아서 남자분은 선반 칸칸이 소품 등을 늘어놓았죠. 다만 설치 후 며칠 지난 후부터 밤에 거실에서 TV 등을 보고 있으면 딱 그 선반 근처에서 순간적으로 팍 하고 빛이 보이는 겁니다. 어라? 지금 뭐가 빛났었는데? 그렇게 생각해 선반을 보러 갔습니다만 선반 위에는 빛이 날 만한 전기 제품은 하나도 놔두지 않았던 겁니다. 이상하네. 하지만 지금 분명히 뭔가 빛났었어. 라고는 생각했어도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빛이 나는 빈도가 나날이 잦아지는 거죠. 보통 사람이라면 신경이 쓰였을 테지만 그 남자분은 그런 걸 별로 신경 쓰는 스타일은 아니라 뭐 됐어. 딱히 빛이 난데도 뭔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도로 생각하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가 더 지났던 어느 날 남자분은 막 이사 온 터라 주변을 전혀 몰라 점심시간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아파트 근처에서 오래된 백반집을 발견했던 겁니다. 아마 그 땅에서 수십 년 동안 영업했을 법한 가게로 보였습니다. 가게에 들어가 봤더니 그 가게는 노부부가 둘이 하고 있었습니다. 정식을 주문하고 보니 싸고 너무 맛이 좋아 남자분은 그 뒤로 아주 자주 그 가게에 들르게 됐습니다. 노부부 중 할머니 쪽은 굉장히 수다쟁이라 갈 때마다 이것저것 말을 걸어왔죠. 손님, 요즘 자주 오네요. 이 근방 사람? 그렇습니다. 저기 바로 앞에 새 아파트 생겼잖아요. 거기에 살고 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갑자기 정색을 했던 거죠. 손님, 거기에 살고 있어? 몇 층에? 아니, 저는 거기 1층입니다만 괜찮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것 같은데. 손님이 사는 그 아파트 땅, 거기는 50년 가까이 공터였어요. 거긴 예전에 아주 큰 사건이 있던 철거지야. 그렇게 말하는 할머니 얼굴이 평소와 달리 심각하다 싶어 남성분도 뭔가 무서워져서 저 이제 슬슬 갈 시간이 돼서 하고 서둘러 대화를 끊고 가게를 나와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 일은 바로 잊어버렸는데 그로부터 며칠이 더 지났던 어느 날 그날은 남성분의 여친분이 집에 놀러와 둘이 별것 아닌 얘기들을 나누고 있었죠. 대화 중 남성분은 문득 그 선반일이 생각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아. 자기도 우리 집에 몇 번 놀러 왔었잖아. 눈치챘어? 저 선반 근처에서 빛이 보일 때가 있는데? 저기 아직 몰랐어? 나는 저게 뭐가 빛나는지 봤는데. 에? 저거 뭐가 빛나는 거야? 그렇게 남자분이 물어봤더니 여친분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몇 주 전에도 그 집에 자러 왔던 그녀는 밤중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이를 보고 침실로 돌아오려고 했을 때 바로 그 선반 옆을 지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선반 옆을 지나가는 순간 왼쪽에서 번쩍 하고 빛이 보였습니다. 반사적으로 그쪽을 봤더니 다시 한번 빛이 번쩍했습니다. 그 순간 뭐가 빛을 내뿜는지 분명히 본 겁니다. 선반 위에서 두 번째 칸. 좁은 그 선반 칸 안에 여자의 얼굴이 옆으로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얼굴은 과장이 아니라 정말로 새파랬던 겁니다. 눈은 감은 채로 괴로운 듯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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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쩍. 빛이 몇 번이나 깜빡이고 그때마다 여자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만 여자의 눈은 그대로 감은 채입니다. 다만
입가만이 움직이고 있었죠.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습니다만 단지 그 입의 움직임으로 뭘 말하는지를 알았던 겁니다. 싫어. 우와! 하고 그녀가 생각한 순간 그건 사라졌습니다. 여친분은 이 일을 남자분에게 말해야 하나 꽤나 망설이고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남친은 그 집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안쓰러워 말을 못했던 겁니다. 남자분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몇 주 전에 그 백반집 할머니가 말한 걸 떠올렸죠. 그리고 PC를 켜고 자기 집 주소와 대사건을 같이 넣어 검색해봤습니다. 한 방에 찾았습니다. 이 남자분이 사는 아파트 땅은 제국은행 사건의 철거지였던 겁니다. 제국은행 사건은 1948년 전쟁이 끝난 3년 후의 일이죠. 한때 그 땅에는 제국은행이라는 은행이 있었는데 그곳에 어느 날 저녁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근처에서 이질이 발생했습니다. 매우 위험하니 예방약을 복용하세요. 그러면서 은행원들에게 약을 나눠줬습니다. 은행원들은 모두 그 말을 믿고 약을 먹었습니다만 사실은 그 약은 청산 화합물이었던 거죠.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그 자리에서 12명의 은행원이 모두 사망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 남성분은 우리 집에서는 아직도 죽지 않은 여자가 고통을 받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무서워서 더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 안 돼, 이제. 이사할 거야. 그렇게 말하며 여친분 쪽을 돌아본 순간 뒤에서 있던 그녀가 목을 옆으로 확 꺾어내린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싫어.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여친분의 얼굴은 평소 알던 그녀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남성분은 바로 다른 집으로 이사했다고 합니다만 나중에 여친분과는 잘 안되게 되어버려 결국 헤어지고 말았답니다. 이 이야기를 나는 소설가 남성분에게 들었습니다만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한 가지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이 남성분은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집의 임대료가 쌌던 거죠. 이전에 살던 사람이 이 집에서 죽었다든가 뭔가 안 좋은 사연이 있다면 싸진다는 건 알겠지만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이 아파트는 지어졌을 때부터 쌌던 겁니다. 도쿄의 1등지인데요. 아마 이 땅에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공사에 관련된 업자들은 뭔가를 보고 있던 건 아닐까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게 이게 50년을 철거지였단 말입니다. 그동안에도 건물을 지으려고 했던 적이 있었을 텐데 그때마다 업자들은 뭔가를 본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문득 떠올리게 만든 이야기였네요. 나는 평소 카메라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어떻게 하다 이런 심령 취재를 하거나 괴담을 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일이 계기가 되어서입니다. 나는 얼마 전까지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곳의 사진사였습니다. 출판사의 사진사라는 건 거기 잡지에 실리는 모든 걸 찍지 않으면 안 돼서 라멘도 찍고 장난감도 찍고 여성 그라비아 모델 가끔은 조폭 같은 것도 찍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느 날 지금부터 13년 정도 전 이야기인데요. 살인사건 현장을 촬영하는 연재가 시작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장소에 갔었습니다. 그게 계기가 되어 이런 쪽 취재를 시작하게 된 거죠. 1977년이니까 40년 전이겠군요. 지치부 산속에 있는 산길이 있었습니다. 차가 2대 천천히 마주 지나가야만 할 것 같은 좁은 길이고 산속인데다 울창해서 낮에도 어두웠습니다. 거기에 차도 몇 시간에 한두 대 지나갈 만한
게다가 레미콘 차량이나 지나다닐 만한 길이 있었는데 거기에 땅 밑으로 저수시설이 있었습니다. 크기가 가로 세로 60cm 정도일까요? 그 정도의 철판이 있고 그 아래로 저수시설이 있었던 거죠. 정해진 때에 소방대원분이라고 할까? 그런 분들이 저수시설 점검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점검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게 뭔가 너무 이상한 이야기라서 말이죠. 밤 9시 45분 정도 점검을 행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낮에 가지 않으면 캄캄해서 검사를 못하는데 그때는 나중에 소방대원분에게 들었더니 왠지 묘하게 가슴이 두근거려서 지금 당장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될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수시설 검사는 3개월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12월 7일로 그 나흘 전인 12월 3일에 이미 검사는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아무래도 가봐야만 할 것 같았다고 합니다. 둘이 밤에 그곳에 가서 사방 60cm의 철판으로 된 문을 손전등으로 비춰가며 열었더니 엄청나게 강한 악취가 났다고 합니다. 코를 있는 힘껏 맞은 것 같은요. 뭔가 싶어서 비춰봤더니 사람이 엎드린 채 떠 있었고 긴 머리카락이 수면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건 큰일이라고 생각해 바로 경찰에 연락하고 수십 분쯤 뒤에 경찰이 왔습니다. 봉 같은 걸 이용한 후 그 머리를 잡아당기려고 머리카락을 붙잡자 이미 완전히 썩어 있었던 겁니다. 머리카락이 쑥 하고 빠지는 바람에 몸부터 들어올리려고 했지만 목 부분이 너무나 약해져 있어 결국 머리가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 차가운 물 안에 있었던 탓에 백골화는 진행되지 않았고 밀랍이라고 할까요? 사람의 몸이 밀랍처럼 되어 인형같이 변해 있었던 겁니다. 큰 사건이 되는 바람에 당시 지방신문 1면을 장식했는데요. 정말 이상한 일인 게요. 그 지방 사람들은 역시나 하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 역시나 라고 생각했냐 하면 1977년의 2년 전인 1975년 12월경부터 그곳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택시기사님이 주로 목격하는데 어느 기사님의 이야기로는 그곳 모퉁이를 야심한 밤중에 꺾으려고 했더니 라이트가 모퉁이에 닿았을 때 어떤 여자가 웅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시간에 이런 곳에서 정말로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을 듯한 곳이거든요. 인가도 가까운 곳에 없고 이건 무슨 일을 당한 게 아닌가 생각해서 차를 세우고 창문을 열어 그 여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가 휙 하고 뒤를 돌아보는데 얼굴이 흐물흐물 찌그러져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소문으로 돌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은 택시기사님들 사이에서뿐 아니라 일반 운전자들에게도 퍼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어느 트럭 기사가 역시 그 산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불빛에 비쳐 모퉁이 구석진 곳에 여자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어째서 여자였는지 알았냐 하면 머리카락이 엄청 검고 길었다. 옷도 새까만 색이었다는 거죠. 어둠 속에 머리카락과 옷이 녹아들어 앞을 향해 있는지 뒤를 돌아 있는지도 분간이 안 갑니다. 그리고 가슴이 엄청나게 두근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시간에 이런 곳에서 휘말려들면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만 트럭 종류는 그 길을 지날 때 길이 너무 협소해서 그 여자 옆을 지날 때는 천천히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지나쳤는데 어쩌면 차에 부딪혔을 수도 있겠다 하는 심한 불안감에 조금 앞에다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 그 여자가 있던 근처까지 가서 봤지만 결국
아무도 없었다. 있는 건 저수시설의 뚜껑뿐. 이런 소문이 퍼져 있어서 현지 사람들은 그 시체가 발견되었을 때 아, 역시나 하고 모두 생각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게 당시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전국구 신문에도 실렸지 말입니다. 여성 주간지 같은 곳에도 엄청난 화제가 돼서 일본에 여러 유명한 심령 스팟이 있음에도 그 중에서도 유명한 곳이 되었던 거죠. 결국 그 사건은 얼굴도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서 미궁에 빠지는 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충치치료 자국으로 그 여자의 신원이 밝혀집니다. 그 여자는 시내에 살고 있던 직장인 여성으로 21세. 부검을 했더니 실은 임신 상태였던 겁니다. 남자친구가 결혼을 강요당하고 앞길에 방해가 되는 여자친구를 죽였다. 그게 사건의 진상이었는데요. 당시엔 유품도 전혀 없었는데 그런데도 범인은 바로 잡혔습니다. 귀신이 자기 시체를 발견하게 시키고 범인을 체포하게 만들었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27년이 지나 우리가 사건을 조사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 검은 물밑에서 라는 영화가 상영되고 있었고 그 저수시설 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그 영화가 흥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수시설 사건을 조사해보자 라는 말이 나와 편집자인 T씨, 카메라 담당인 나, 그리고 작가인 고이케 다케이코 씨, 이분은 여러 괴담 사건을 조사하는 분인데 이 세 명이 현장으로 가게 되었던 겁니다. 당시의 신문들은 인권의식이라는 게 지금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 이름, 피해자의 이름, 주소, 아버지의 회사, 개인정보 같은 게 지금과는 다르게 전부 실려 있었던 겁니다. 피해자의 주소가 실려 있으니 가볼까 하게 된 거죠.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하고 도쿄에서 출발했는데 점점 가까워진다면서 고이케 씨가 종이 지도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보고 있었죠. 목적지에 다 왔는지 내비게이션에서 목적지 근처입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왠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게 마을이 아직 옆시가지로 더 가야 했거든요. 그러더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고 있던 고이케 씨가 이상하네요? 여기가 아닌데? 라고 말했습니다. 종이 지도를 봤더니 분명히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주소를 입력했는데 다른 곳에 도착했다고 내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다면서 다시 한번 입력 후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곳에 가서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내비라면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같은 경우에는 버벅대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그 당시의 주소와 지금의 주소는 똑같은 거죠. 뭔가 싶어 거기 차를 세운 뒤 내려서 봤더니 거긴 공동묘지였던 겁니다. 산 중턱에 200개 정도의 묘지가 있어서 엄청 넓고 큰 곳인 거죠. 어째서 묘지에 도착한 걸까? 라며 서로 말을 나눴는데 설마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내려서 묘지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피해자의 무덤이 바로 발견됐고 무덤 옆에 이름을 새긴 비석 같은 게 있었는데 피해자의 이름과 날짜 사이에 다른 점은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집에 가려고 했는데 피해자의 무덤에 도착해버렸던 겁니다. 그러나 모처럼의 기회라서 우리는 그 근방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고이케 씨가 소형 디카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스트랩에 손을 넣어서 걷고 있었는데 어슬렁대며 걷던 고이케 씨가 하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고이케 씨가 걷던 중 스트랩이 쑥 빠지더니 디카가 떨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에 부딪히고 괜찮을까 싶어서 봤지만 전원을 넣어도 웅웅 소리만 날 뿐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이상한 분위기가 되는 바람에 향과 꽃을 올리고 돌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며칠 후 고이케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궁금해서 전화를 받았더니 좀 와서 봐줬으면 해요 라는 거죠. 만나기로 한 장소에 갔더니 고이케 씨가 노트북을 가지고 왔고 동영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들어보니 찍은 기억이 없는 동영상이 2개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 잘못 누른 거 아니에요? 묻자 절대로 누른 적 없어요 라는 것. 원래부터 동영상 기능이 있던 걸 몰랐기 때문에 동영상이 찍힐 리가 없지 라고. 어쨌든 보여주게 됐는데 굉장히 짧은 영상이 2개 있었습니다. 5초 정도 되는 건데요. 처음 동영상은 카메라가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으로 땅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걸 딱 들었을 때 묘지가 찍혀 있는 것으로 봐서 묘지에서 찍은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고이케 씨가 카메라를 들고 걸을 때 허벅지나 뭔가에 부딪혀 동영상 버튼이 눌러진 거라 봤죠. 그리고 2번째 동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2번째 동영상도 똑같이 흔들리고는 있었는데 무덤이 찍혀 있는 겁니다. 그 영상을 봤을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되감아서 다시 한번 자세히 봤더니 피해자 무덤이 찍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순간적이나마 목폴라 스웨터를 입은 여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 기억에는 분명히 아무도 없었을 텐데 말이죠. 생각해보니 트럭 기사님들이나 택시 기사님들이 모두가 봤다고 하는 게 검은 목폴라 스웨터인 것입니다. 피해자라는 사람은 남색 목폴라 스웨터를 입고 있었지만 발견되었을 때는 그 옷이 물에 젖어 검게 보였던 거죠. 뭐 별개의 우연이라는 건요. 예를 들자면 내비게이션 건에 대해서는 그것을 잡지 기사로 만들었습니다만 그게 TV 방송국에서 취재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2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게 말입니다. TV 방송국 사람들도 직접 주소를 넣어서 시도해 봤는데요.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더군요. 택시를 이용해 취재했던 스태프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정 조건이나 순서하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는 재현성이 있다는 거죠. 어쩌면 내비의 위성 정보가 틀렸을지도 모르지만 우연히 참조한 정보들이 피해자의 집 주소와 묘지의 주소를 헷갈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묘지에 있었을 때 우연히 검은 목폴라 스웨터를 입은 여성이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있었을 뿐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연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만 그게 참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죠. 우연이 계속해서 겹친다는 게 말입니다. 제 속에서 좀 너무나도 납득이 가지를 않아서 그게 너무 마음속에 남아 아마도 지금 일을 계속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